보통의 경우에 그동안 뭐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미리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보면 나이가 많아져서 야 이제 내가 이제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증여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 뭐 증여의 효력을 보려면 자산 가치가 증가하는 거야 되고 그다음에 10년이 넘어야 되고 뭐 이런다는데 나이가 지금 70인데 무슨 실익이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증여는요, 사실은 우리보다 이제 먼저 고령화가 되어 있는 일본을 보면 상당한 부를 이제 일본 그 고령층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뭐 100세 수명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증여하지 않고 있다가 내가 죽으면서 재산을 상속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녀가 상속을 받는데 그때 자녀의 나이가 70이에요. 그러면 100살 노인이 70살 노인에게 상속을 하게 되는 결과가 나와요. 이거를 노노상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큰 사회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70살 된 자녀가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투자나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겁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활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나 소비를 하지 않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굴러가면서 움직여야 어떤 투자 활동을 해야 이게 증가가 되는 건데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즉 개인의 부도 상승하지 않고 가족의 부도 상승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부도 상승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이 재산을 이렇게 물려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 젊은 사람들은 투자하거나 소비하거나 이런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죠. 고령층보다는. 그래서 왕성한 투자나 소비 활동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되고요. 또 개인의 부도 발전하게 되고 그다음에 가족의 부도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100살까지 전혀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죽은 다음에 상속을 한다면 이게 진짜 커다란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60대, 지금 70대 되신 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70년대, 80년대 아주 고도성장기에 살아왔잖아요. 그때는 참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왔어요. 그때 우리가 3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다고 치십시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3, 4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부를 축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지금 한 6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한 30년이라는 기간을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던 시대죠. 그때는 뭐 특별히 무슨 재산이 필요한 때가 아니죠. 30대부터 부친이 그랬듯이 자녀들도 30대부터 이제는 자기의 세대를 살아가야 돼요. 자기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기가 경제적 행위에 참여를 해가지고 경제적 부를 또 일궈야 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저성장 시대란 말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고 해도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부모 세대는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지금은 자수성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요. 저성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부자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부자 아빠를 만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부자 아빠를 만났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죠. 부자 아빠가 그 부를 물려줘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돈이 있어야 자기가 투자하고 소비하고 어쨌든 자기의 어떤 인생, 자기의 가계 또는 자기의 가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건데 스스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부모는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물려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물려준다면 그러면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의 문제지만 더 크게 보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도 바로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가다가 100살에 죽으면서 이걸 상속하면 노노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룩한 이 부를 어느 적정 시점에 이 부가 정말로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성장시킬 수 있는 자녀 세대에게 이전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과거 수명이 짧을 때는 상속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수명이 길어지면서 자녀 세대와 이것 갈등 없이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살아있을 때에 자녀에게 적절히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재산을 자녀와 같이 협력해서 성장시키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럴 필요성이 지금 대두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증여의 시대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 찰스 황태자를 보면 찰스 황태자는 워낙 유명한 분인데 52년생이에요. 9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64년간 왕세자로 살았습니다. 이 찰스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의 꿈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영국의 왕이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봉사하면서 내가 뜻 있는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공부도 많이 하고 계획도 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도 실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70년 동안 여왕직에 있다가 2022년도에 96세에 서거를 하셨어요. 찰스 왕세자는 70이 넘어서 왕이 된 거죠. 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한계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젊었을 때 꿈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찰스 왕세자가 젊었을 때부터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어떤 꿈을 꾸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왕이 돼야 되는 꿈이에요. 근데 왕이 되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되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뭐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이런 관계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대략 금융자산이 한 2,000조 엔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고령층이 60% 이상을 갖고 있고 젊은 층이 한 40% 정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령층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나 소비를 안 해요. 근데 젊은 층은 안 하는 게 못해요. 없어서 못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이 극렬해지게 되는 거죠. 일본 출신 예일대학교 조교수인 나리타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런 일본의 세대 간의 깊은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본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노인들을 집단 학살하거나 노인들이 집단 자살을 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놔가지고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이 젊은 세대를 힐난하고 원망하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일본 정권이 기시다 내각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 방안들, 정책들을 내놨는데요. 이런 정책들을 일본에서는 부의 회춘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가 고령층에서 젊은 세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피자라는 겁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뭐냐? 결국 부모 세대의 부가 자녀 세대로 내려오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니까 바로 세금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한테 뭐 물려주려고 그러면 세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물려주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시다 내각이 부의회춘 정책을 하면서 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 세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증여할 때 증여공제 금액을 늘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최초로 주택을 취득할 때 1억 1,200만 원을 비과세 해주고요. 우리나라 손자손이한테 증여할 때 30% 할증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기시다의 부의회춘 정책은 1년에 손자교육비 1,500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만까지는 손자손녀에게 교육비를 주더라도 비과세하겠다. 그다음에 육아비용도 뭐 1,000만 원을 비과세하겠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전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해서 정산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상속인은 10년, 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치 거를 상속재산 합산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게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나오냐면 내가 죽기 3년 전에만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 시기를 점점 자꾸 늦추는 거죠. 그러면 증여 시기를 조금 빨리 증여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합산하는 증여의 시기를 좀 더 늘리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10년이잖아요. 일본은 3년에서 그 7년을 늘렸어요. 너 상속세를 당신들이 적게 내려면 증여를 해. 근데 증여를 하려면 7년 전에 증여를 해. 그러니까 일찍 증여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양한 어떤 방법들을 그 제도들을 만들어서 고령층의 부가 젊은 사람들에게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부의 회춘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문제예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서 그 재산을 상속으로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뭐라 하질 않아요. 뭐 상속세가 적다, 많다, 뭐 이런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내가 상속받았다는데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그거를 어린 나이에 징여를 받으면 금수저를 태어났다 뭐 무슨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원망을 많이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유층들은 고령층들은 내가 사전 징여하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내 상속을 하게 되면 세금이 적은데 오히려 상속을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징여하면 뭐 구세청에서 조사한다느니 뭐 그다음 사회적으로도 뭐 엄청나게 비난하고 이런 사회적 어떤 분위기가 증여를 방해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대 간의 갈등의 문제는 점점 더 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를 막는다고 재산이 자녀한테는 안 내려가나요? 그러면 왜 죽은 다음에 물려받은 건 괜찮고 30, 40대에 물려받거나 20대에 물려받는 것은 안 됩니까? 꼭 그렇게 상속으로만 물려받으면 그것은 비난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로 젊었을 때 물려받으면 비난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도 정치권에서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적절하게 잘 해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증여가 내려와야 젊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소비를 하고, 그래야 부가 점점 더 증가할 수도 있고요. 그래야 국가 경제도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막아버리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유해진 정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몇 년 전부터 혼인이나 출산할 때 1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증여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세금을 과세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은 조금 더 좀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개정하는데 뭐 상속세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상속세를 줄여야 된다, 공제금을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엄청나게 언론에 많이 나왔고 사회적 이슈가 됐었는데요. 근데 증여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증여세율이 높다든지 아니면 증여공제 금액이 뭐 20년, 30년 금액 그대로라든지 뭐 이러한 내용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증여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좀 잘못돼 있다. 그래서 좀 입법자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증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